팽창할 때 그거 열팽창이었잖아. 대충 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문의 내용보다는 그 뭐 우주 자체도 뭐 열 때문에 한 번에 뭐 폭발했을 것이다, 막 팽창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그래서 요 말 자체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그럼 열팽창은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늘어나는 거나 길이가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겠다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길이가 변하는 게 있고 부피가 변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 숫자로 바꾼 것이 바로 선형 열팽창 계수입니다. 아마 여기는 여러분도 밑줄이 쳐져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밑줄 안 쳐져 있으면 한번 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길이가 팽창할 수도 있고 부피가 팽창할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길이 변화만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니까 말이 같은 게 계속 나오고, 그쵸? 뭐 변화, 온도 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복잡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래서 수식어로 한번 좀 바꿔주시면 편하겠죠. 일단 열팽창이란 개념 자체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길이가 변화하는 거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른, 여기는 그냥 기본 전제야. 그래서 얘는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대요. 그러면 온도 변화량 분의 길이 변화율, 그리고 이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서 얻는 값이다. 요거 자체는 다행히 여러분 이 문제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정말 다행히도 행운이죠, 럭키죠. 근데 이 길이 변화율은 변화량을 뭘로 나눈 것이다, 이런 거는 약간 배경 지식급 기본 개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쪽을 자세히 읽으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뒤에 푹 갔는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확인을 해보셔도 되는 문제예요. 얘는 좀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래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 대부분의 물질은 이 선형 열팽창 개수가 양수. 이거 무슨 뜻일까요? 선형 열팽창 개수의 개념이 뭐야? 그쵸? 길이의 변화를 숫자로 나타낸 거야. 근데 그게 양수다라는 말은 길이 변화가 늘어나는 게 많다는 거죠. 그쵸? 줄어드는 건 거의 없고 대부분 늘어난다, 열을 가했을 때. 왜냐면 온도 변화랑 분의 길이 변화율을 했을 때 그 값이 커지려면 온도 변화에 비해서 길이 변화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열을 가했을 때 대부분은 길이가 늘어나게 된다. 이제 반면에 음수라고 한다면 뭐 이런 거 있죠.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줄어드는 물질, 얼음 같은 거. 그쵸. 이런 거는 선형은 아니겠지. 부피니까. 이 열팽창 개수가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수는 물질마다 값이 다르고요. 합금인 인바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양수긴 해요. 둘 다 열을 가하면 길이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갖게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1문단에서 우리가 갈피를 잡아야 된다 그랬잖아. 일단 첫 번째 갈피는 선형 열팽창 개수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을 하겠구나. 열을 가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구나. 첫 번째 짐작.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부분 물질 양수라 그랬으니까 늘어나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겠구나. 열을 가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합금이랑 순수 금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속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지, 대부분은 길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 물질마다 값이 다르다 그랬어.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서 개수가 엄청 작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일단 우리가 같이 짚고 넘어가면은 선형 열팽창 개수가 온도 변화량분의 길이 변화율이라며. 그러면 이 값이 커지려면 온도 변화에 비해서 길이 변화량이 커야 돼요. 그쵸? 근데 열팽창 개수가 작대. 이 말은 뭐예요? 온도가 변화해도 길이 변화가 커, 작아?
작죠, 그쵸? 온도 변화 시 팽창의 정도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미미하게 팽창한다. 순수 금속인 알루미늄에 비해서 합금인 인반은 좀 느리게 팽창한다. 적게 팽창한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으셨으면 다음 문단을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지금 짐작을 한 거야. 선형 열팽창 계수 그리고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가지 물질을 뭐 비교하거나 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래서 이 문단에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을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 이렇게 붙인다는 거죠. 붙여서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해보자. 이때 밑에 있는 Q 물질이 P보다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대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팽창이 더 잘 된다, 덜 된다? 잘 된다는 거죠. 길이 변화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물질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 밑에 있는 게 Q고 위에 있는 게 P잖아. 근데 얘가 조금 더 선형 열팽창 개수가 크대요. 그러면 똑같이 열을 가했을 때 얘는 요만큼 늘어나는데 얘는 이만큼 늘어난다는 거야. 그쵸? 근데 지금 접합시켰다 그랬거든요. 붙였어. 딱 붙였기 때문에 얘만 독립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Q층이 P층보다 더 팽창하는데 두 층이 붙어있기 때문에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게 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은 그치 이 조금만 팽창하는 애가 위에서 누르고 있고 얘가 더 많이 팽창할 수 있는 애가 밑에서 이제 붙어 있으면은 얘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얘가 잡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늘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딱 붙어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쪽은 버티고 있고 얘는 점점 더 길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휘게 되는 거야. 요런 상황인 거거든요.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짚어줘. 우리 문단 하나당 무조건 정보 최소 하나씩은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집중해줘서 뭐냐. 그림까지 그려줬잖아. 얘가 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휠 때 어느 쪽으로 휜대? P층 쪽으로 원호 형태로 휘게 된대요. 그러면 지금 P는 선형 열팽창 개수가 더 작은 쪽이죠. 그럼 이 그림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냐?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두 물질을 접합시켜둔 상태에서 열을 가했을 경우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쪽으로 이 물질은 휘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온도 내려요. 원래 온도로 돌아와? 그럼 다시 원래 길로 돌아온대요. 요거까지. 그래서 작은 쪽으로 휜다. 온도 내리면 다시 복귀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복원된다. 그래서 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3문단에서 시작하자마자 뭐래요?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다. 그래서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예시로 들었던 그 두 가지 선형 열팽창 개수가 다른, 그냥 앞으로 개수라고 할게요. 개수가 다른 두 개의 물질이 열을 가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얘가 휘는 정도도 곡률, 얼마나 휘었느냐로 나타낼 수 있대요. 이때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잠깐만 화면 볼게요. 이게 원이죠. 여기가 호죠. 호는 원의 일부야. 그쵸? 근데 띠가 지금 요렇게 휘었잖아. 그럼 이게 이런 원의 일부인 호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얘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이 띠의 곡률의 반지름이다. 그러니까 이 호를 포함하는 이 원의 반지름을 곡률 반지름이라고 한대요. 요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안 와닿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알려주는 거야.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그러면 곡률 반지름이랑 휨의 정도는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그쵸, 반비례입니다. 곡률 반지름과 휨은 반비례해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비례냐 비례냐 역수냐 정수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더 쉽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되 이게 무슨 얘기냐.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휘어진 곡선이 있고
요렇게 휘어진 곡선이 있어. 자, 길이는 비슷할 건데, 우리는 뭐가 더 휘었다고 말해요? 분홍색이랑 파란색 중에? 그쵸, 파란색이 조금 더 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파란색 원을 한번 그려볼게. 제가 그림 못 그려요? 요렇게 원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분홍색, 요 분홍색을 호로 갖는 원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쵸? 그러면 그냥 딱 봤을 때 반지름 뭐가 더 짧겠어? 파란색이 더 짧겠죠? 파란색이 더 휘어서 이 반지름이 더 짧죠? 요 얘기예요. 근데 문제 푸실 때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할 시간은 없으니까 그냥 반비례 관계 이렇게 해서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뭐 이 온도 변화나 열 팽창 계수 차이를 제외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기 형광펜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 두 물질의 선형 열 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단에서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지금 이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할애한 이유가 이 휜 띠는 원의 호야. 이거 설명해 주려고 이만큼을 할애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원의 호를 표현한 거를 뭐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즉 이거 재진술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준다 라고 해서 중요한데 말이 조금 어려워서 너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거 중요한 문장이라서 너네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재진술 표지를 써주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문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게 중요한 정보라는 걸 받아들였어. 근데 그러면서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건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심하게 휘어지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조건 자세히 보라 그랬죠. 조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재진술 뒤에서 이렇게 되면 더 심하게 휘어져 얘기했는데 왜 심하게 휘어지냐면 하고 얘기해줬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나 이제 계수 차이에 따라서 띠가 더 휘어질 수 있는데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물질에 따라서 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휘는 정도라는 말을 휜 민감도라고 한대요. 휜 민감도라는 말은 그냥 딱 읽었을 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휘는 게 얼마나 민감하냐 이거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빠르게 얼마나 민감한지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띠의 한쪽 끝을 이제 고정하고 열을 가해요. 그러면 이 띠가 이렇게 휘겠죠. 여기를 고정하고 열을 가하는 거야. 그럼 얘가 원래는 이렇게 평평했어. 근데 이렇게 휠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점점 휘겠죠. 점점 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야. 그쵸? 이 끝이. 이게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끝이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이걸 가지고 반대편 끝이 이동했다라고 지문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반대편 끝이 이동할 수 있는 장치를 액추에이터라고 한대요. 이 문단은 그 얘기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는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래요. 이거 왜 그런 거야? 어떻게 열 에너지를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그치. 열을 가했더니 더 휘어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동작으로 변환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보고 그치 열을 가해서 휘었으니까 이게 떠오르시면 이 지문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이게 물론 추론은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죠. 그러니까 밑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지게 됩니다. 납득 가능하죠? 최대 이동 거리라는 거는 이 휨을 방해하는 가정할 때 나왔죠. 조건 나왔죠. 여기도 기억하셔야겠죠.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요것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전체 온도 끝까지 올릴 수 있는 온도의 끝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온도 변화량 내에서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 이동 거리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도 올렸더니 얘가 5cm 이동을 했어. 그리고 1도 더 올린 2도를 올렸더니 얘가 10cm를 이동을 했어. 그리고 3도 올렸더니 얘가 안 움직였어. 그럼 얘는 2도 10cm가 최대 이동 거리거든요. 이 물질의 최대 이동 거리는. 근데 그렇게 그 최대 이동 거리보다
요 1도에서의 최대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5cm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뭐 당연하죠. 그쵸? 길이가 요만한 게 휘는 거고 이만한 게 휘는 거고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점점 휘면서 뭐 여기 버튼이라도 있다면 버튼을 뿅 누를 수 있겠죠. 이때의 힘을 이제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라고 부르고,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 얘가 휠 수 있는 최대의 거리에 도달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도 이해가 납득 가능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띠가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했을 때이다. 그쵸? 그리고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이거 결국 같은 말이야. 왜냐하면 최대 이동거리라는 것 자체가 띠의 끝이 휘어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 그랬고, 최대 곡률이라는 건 최대한 휠 수 있는 정도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같은 말이죠. 얘도 어렵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 최대 이동거리 조건이 아까 있었어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하면서 주어진 온도 변화량 내에서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반응 완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걸리는 시간이 짧대요. 요거는 잠깐만. 반응 완료 시간.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얇을수록 짧은 거는 약간 뭐네. 요거랑 이만한 두께가 있을 때랑 최대 휠 수 있는 시간 도달하는 거는 굵은 게 더 짧지 않나? 어쨌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짧다고 합니다. 금방 도달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문을 지금 읽어봤고, 주요한 정보들을 짚어봤고, 중요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문단은 전부 다 중요한 정보고, 웬만하면 얘가 무슨 얘기하는 건지 잘 보셔야 되고, 물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낮은데 거기서 갈피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1문단 다 꼼꼼하게 읽고, 2문단 오시면 그림을 그려주죠. 그럼 이 그림의 내용인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겠지. 그치?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원의 홀을 포함하는 곡률 반지름 얘기하려고 이만큼을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뒤에 재진술 표지까지 붙어있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왜 더 심하게 휘어질 수 있냐면 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건까지 붙었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러고. 그쵸? 그리고 이것도 조건이잖아. 그쵸? 그래서 중요한 문장인 거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액추에이트, 이거는 뭐 문단이 짧으니까, 게다가 3번 나와,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이 짧은 문단에서 액추에이터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얘를 설계할 때 얘네들이 고려된다. 그럼 이 밑에서는 요거에 대한 개념들을 숙지를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막 재진술 표지 막 봐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중요한 정보가 그 뒤에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10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는요, 우리 마지막에 읽었잖아.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반응 완료 시간이 짧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셔야 되거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어요. 그리고 선형 열팽창 개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휘려면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내리면이 아니라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됐다가 온도를 내리면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이거는 흉 쪽으로 휜 거죠. 피 쪽으로 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자, 요거는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두 물질을 접합해서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대요. 여기 보시면 A, B 뭐 요렇게 되겠죠. 이 중에서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이 집게 A는 물질 A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고요. 집게 B는 물질 B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B가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이 B가 더 크대. 그러면 요거는 집게라 가지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보면 안 되겠네. 얘 하나 A, 얘 하나 B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냥 편의상 그냥 요렇게 할게요. 실제로는 요거
AA 해서 이게 집게 A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은 이렇게 할게 편의상. 그래서 이 상태에서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B가 더 크다 그랬거든요. 아까 선형 열팽창 개수의 차이가 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지? 우리 밑줄 친 부분 중에 있었는데. 더 많이 이어진다. 그쵸? 온도 변화가 클수록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가 클수록 B가 더 휘어진다. 그럼 B가 더 잘 휘어질 거야. 그쵸? 우리가 거기까지 추론을 가능하고. 자, 그 보기의 텍스트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온도 T0에서 모든 T는 평평한 형태입니다. 이 상태예요. 이게 T0의 형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T0고 요게 T0. 그 다음에 T1으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대. 그러면 요 지금 이 휜 상태 있죠? 이 상태. 얘가 T1인 거야. 온도가. 그 다음에 A는 못 잡았어요. 이때 집게를 그 물건을 못 잡았고 T1에서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대. 그러니까 A도 휠 수 있었던 이때는 T2인 거야. 그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선형 열팽창 개수 차이, 온도 변화 외에 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줬고 1번을 보시면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 이거 무슨 얘기야?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야? 최대 이동거리죠. 그것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개념을 묻는 부분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둘 다 곡률 더 크겠죠. 둘 다 휘었다 그랬으니까. 그쵸? 나머지 선지들을 좀 보면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 B 각각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 이때는 B만 휘었다 그랬거든요. 아까 B만 물체를 잡았다 그랬거든요. B가 더 많이 휜 거야, 그러면 A의 곡률 반지름이 더 커야 되죠. 왜냐면 곡률 반지름이랑 휨의 정도 반비례한다 그랬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3번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을 멈추는데 걸린 시간이 만약에 이제 서로 같았다. 만약에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이라고 하는데 동작이 멈추는데 걸린 시간 있잖아요. 이게 반응 완료 시간이잖아. 그러면 둘 다 똑같다고 해야죠. 어쨌든 최대 이동 거리든 뭐 이런 것들은 다 주어진 온도 변화량 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였잖아. 그럼 T0에서 T0에서 T1으로 올렸을 때 A는 모두 이걸 못 잡긴 했어. 근데 움직이긴 움직였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온도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이동 거리는 어쨌든 둘 다 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반응 완료 시간이 같다. 그러면 동작이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4번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더 짧겠죠? B가 더 많이 휘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둘 다 물체를 잡았다 그랬으니까 T2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은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 물질들의 최대 이동 거리는 한계는 모르거든요. 근데 가운데에 물건이 있잖아. 그럼 어차피 다 물건은 여기 똑같이 있으니까 설령 B가 이만큼 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물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히거든요. 그러면 둘 다 최대 이동 거리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휨 민감도가 낮기 때문이죠. 13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이 5번, 3번, 1번, 1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이 우리 철학 칸트인데 이거 어떠셨어요? 칸트 그래도 우리 중립성 죽어라 해가지고 좀 아니 근데 시험에 중립성이 안 나와가지고 기말에 중립성 안 나왔어. 국가 중립성 안 나왔어. 소시로 구조주의가 나오고. 두 분 저한테 점수 보내셨어요? 안 보냈죠? 보내줘. 지금 보내줘. 이제 보내줘 하면 카톡인 거 바로 알아.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등급 컷은 아직 안 나왔나? 이거 좀 알려주셨는데 응. 걸칠 것 같은데. 아, 진짜? 네, 아, 아깝다. 너 이 100점 없다 그러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없다고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1등급까지 92점이라고 그러는데. 100점 없네, 그럼. 네. 1컷이 92일 정도면은 100점은 없다고 봐야 되겠다. 있어도 한 명? 근데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다들 그때 시험 준비할 때 구조주의 구조주의란다. 저 구조주의도 그렇고 저 에스포지토랑 중립성이랑 다 어려워했는데 중립성 안 나오고 니체 예술철학은 처음에 했던 거니까 반복해서 했으니까 다들 어느 정도 좀 약간 자신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 안 나오고. 그래서 내가 그때 시험지 보여주러 친구가 왔었거든요. 경영고등 학생. 내가 너희 쌤 고소하라 그랬어. 시간 남으면. 진짜 너무한다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의 중립성 할 때 칸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칸트 할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칸트는 이성을 굉장히 중시했고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게 칸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자아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칸트가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스트로슨이랑 롱게네스라는 이제 다른 철학자들은 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라는 거 자체가 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로 인식하는 나인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지금 첫 문단 보시면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중인격이라고 하면 하나의 몸 안에 자아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요. 인격이 여러 개 있는 게 나는 뭐 18살 여자고 나는 근데 24살 남자고 나는 45살 여자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들이 여럿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개인으로서 인간을 인격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특정한 나를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아라는 건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중인격인 사람들은 이제 인격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거지.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나를 하나의 나로 인식하잖아. 그쵸? 그러한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하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쌤이 너희 저번 주에 안 와가지고 수업을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월요일에 한 번 나와. 이렇게 내일 나와 이렇게 해서 불렀어. 약속을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내가 월요일 되니까 그건 어제 내가 한 약속이고 오늘의 나는 그런 약속 안 했으니까 이러고 안 나가. 너네만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동일한 인격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의 견해는요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이런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영혼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단일한 단 한 명의 주관, 인식의 주체로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과거의 나, 현재의 나 속에서 계속된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칸트는 이성을 굉장히 중시했다 그래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칸트 이전까지는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 무조건적으로 모두가.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영혼이 바로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해되시죠? 요거는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 말 있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의식하는 거 있죠. 이러한 자기의식은 인식, 즉 알미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내가 알미 가능한 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애플 펜슬이야. 아, 요거는 이 벽은 파란색이야. 지금 불이 켜져 있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 있죠. 이것들은 내가, 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 라고 나를 의식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야. 여기 문장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일단 즉 나왔죠. 어떠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요하겠죠. 칸트 사상에서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나는 생각한다 라는 사실을 내가 의식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식이라는 말은 철학에서 이런 정도의 의미로 쓰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철학이나 심리에서 외부의 자극을 수용한다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는 생각한다라는 게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 중에 불과하니까 그러한 조건 자체가 무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이때의 무언가라는 건 뭘까요?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뭐가 있다고 믿었다고? 영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영혼을 안 믿잖아.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지, 내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영혼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때의 무언가는 영혼을 말하고요. 영혼이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영혼이 있을 수도 있지. 그치만 그걸 증명할 순 없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식이라는 거는 이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요 같은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즉 나왔으니까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말은 영혼은 실제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실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그래서 A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생각, 자기의식은 인식의 조건이다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영혼이 곧 인격이라는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의 견해를 반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를 이야기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나야 라는 걸 생각하는 건 인격이다. 이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내가 지금 나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의식하게 해주는 존재는 영혼이다 라는 말도 동의는 해요.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렇지만 증명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럴 수 있다고 봐. 하지만 이 전제가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라는 전제가 영혼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고 봐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한 첫 번째 전제의 인격, 두 번째 전제의 영혼, 얘는 같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에 의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때의 의식은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는 스스로의 동일성이라는 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나다라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실제 해요, 안 해요? 어제의 나, 오늘의 나, 지금의 나. 실제 하죠, 그쵸? 그래서 이때 첫 번째 의식은 실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요때 무언가는 나를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제인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말은, 자기의식은 나는 생각한다잖아. 이 말은 나는 생각하는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말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근데 이때 이제 생각하는 나가 실제 하는 나가 아니잖아요. 왜 어제의 나, 오늘의 나는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지만 생각하는 나는 감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인격이야 라고 증명할 수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제하지 않아. 그래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라고 할 때의 의식은 영혼이 실제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전제에서 나오는 의식이라는 건 실제하는 나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전제의 의식은 실제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의식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요 A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런 거를 문제를 이제 푸실 때는 미리 답을 조금 찾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질문에 이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는 A에서 뭘 설명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정확하게 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냐, 글의 구조를 우리가 좀 찾아볼게요. 칸트는 시간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라는 전제, 화면 잠깐만 볼게요. 이 시간 흐름 속에서 인격이다 라는 전제, 그리고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라는 전제, 두 개의 전제죠. 이 두 개의 전제 안에서 의식이라는 단어를 뽑아냈어. 공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의식이 첫 번째 전제에서는 실제하는 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전제에서는 실제하지 않는 나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문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두 개의 전제에서 공통된 단어를 뽑아내고 그것이 각각의 전제에서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다시 천천히 읽어드려요. 괜찮아요? 두 개의 전제에서 의식이라는 공통된 단어를 뽑아내고 그 공통된 단어가 각각의 전제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에요. 그러면 답은 1번이 되죠. 두 전제를 연결하는 의식이라는 개념이 품고 있는 뜻은 실제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실제를 인식하느냐, 실제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느냐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래서 15번엔 1번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칸트는요, 통시적으로 동일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을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해야 된다, 이 가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고 제안을 한대요. 이거는 칸트 사상에서 칸트가 다는 조건이죠. 중요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오늘 진짜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일부터 국어지문 5개씩 푼다 이러고 잠들었어. 다음날 되면 어때요? 하기 싫어, 내일부터 할까? 이렇게 되지. 그럼 어제의 주관이랑 오늘의 주관이 다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중인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칸트 얘기가 이렇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 스트루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스트루스는 이제 칸트의 이러한 견해에는 동의를 합니다.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는 좀 구별돼, 이렇게 칸트가 이야기를 했대. 거기엔 동의를 한대요. 철학에서 경험적 인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인식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라 그랬죠. 알게 되는 거라 그랬죠. 자극을 받아들임으로써 알게 되는 거. 경험적 인식은 내가 이거 만졌는데 딱딱하네, 요거 만졌더니 차갑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이게 경험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은 그거랑은 좀 다르다. 그치만 이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하는 건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라고 스트루스는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 스트루스는 인격의 문제에서 칸트는 신체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 자기의식, 인격 이런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스트루슨이 생각하기에 인격이라는 건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라는 거야. 내가 이건 나야 라고 인식할 때 나의 어떤 의식만 얘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몸, 이것까지가 전부 다 나잖아요. 그쵸?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와 있어. 그럼 나는 이걸 나라고 인식하지 않겠죠. 그래서 스트루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이 철학에서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 생각하시면 돼요. 경험 세계. 현실 세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해서, 매개 연결해주는 개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매개체를 해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다
이거는 그렇잖아. 우리가 이거 만졌을 때 뭐 축축하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과학적 사실이죠.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감각적 알므로부터 추상화, 개념화 되는 것이다. 한 10초 들 테니까 이 문장 무슨 의미인지 잠깐만 좀 생각해 볼게요.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으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생각해 보셨나요? 요 말은 무슨 얘기냐? 경험적 인식은 감각적 인식이라고 그랬잖아. 그것도부터 개념화된대요, 나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남들 다 맛있다고 하는 음식 내가 먹어봤는데 나는 별로인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 단 거 싫어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나에 대한 인식이 개념으로 생기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로스를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신체를 매개로 해서 감각적 세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아에 대한 인식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이 인격의 시간의 흐름 속에 나타나는 동일성을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같은 나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러한 감각을 간과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기의식은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칸트의 이야기는 자기의식이 먼저 있고 그래야 인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스트로스는 우리는 인식을 통해서 자기의식을 하는 건데 순서가 바뀌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철학자입니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나다라고 생각할 수 없으면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른 나면 어제 얘가 겪었던 일들, 했던 기억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의 기억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감각을 통해서 얻어낸 기억이 어제의 나의 것이야. 오늘의 나는 그걸 안 했어. 그러면은 우리는 이 경험적 인식을, 그러니까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것들을 얻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일한 자아가 먼저고 그것들이 경험적 인식이 가능하게 하는 거야. 스트로스는 경험으로부터 인식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지만 아니 자아가 먼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또 칸트는 자기 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랬는데 이제 롱게네스는 동일한 자아가 있어야 이 경험적 인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서 요 자기 의식이랑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 요 얘기는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세세한 차이 가지고는 문제에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보진 않아. 특히나 이제 평가원은. 되게 미묘한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보냐.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이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나왔고 이제 반박하는 거고 인간에만 적용된다 라고 조건 예외 사항 나왔죠. 인간 외에 다른 것들한테는 적용이 안 된대.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롱게네스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칸트의 견해를 인정하는데 칸트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칸트의 생각에 동의한대요. 하지만 그 자율성이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건데 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이거를 먹을 건지 안 먹을지 결정하는 거, 내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율성이고 그 자율성을 가지려면 현실 세계에서 내가 살아 움직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려면 신체가 있어야 된다.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신체다. 우리는 신체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우리는 신체를 그렇게 인식하는 거고 이 몸은 내 거야 라고 인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나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뭐 생판 모르는 남자 몸에 들어왔으면 내 몸 어디 갔어?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름이 나온 학자들은 셋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의견 차이만 가지고 본다면 넷입니다. 칸트 이전,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이렇게 넷의 의견을 가지고 자아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글이었고요. 14번 답은 5번이 됩니다. 이거 그대로 나와 있죠. 롱게네스는 살아있고 신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체가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현실 세계 안에서의 자율적인 선택에 필수적이다. 선택하려면 살아있어야 된다. 15번은 저 아까 했고 16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스트로스는 신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 이래버리면 자아에 대한 인식이 먼저 생겨나야 경험적 인식이 가능하다는 거야. 바뀌었죠. 스트로스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17번에 요거 좀 한번 볼게요. 갑이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해서 프로그램으로 재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 경우 이제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다.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이 보장될 수 없고 이 살아있는 신체가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 이게 잠깐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격만, 의식만 재현했을 경우에는 이거 동일한 인격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면 신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살아있는 신체가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쪽은 롱게네스에 가깝겠죠. 의견이. 살아있는 신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스트로스는 또 신체를 이야기하긴 했는데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롱게네스가 했고, 그리고 스트로스는 그 인격의 독일성의 기준이 신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롱게네스여서 롱게네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롱게네스에 반박을 해요.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이거 신체가 없어도 동일한 인격이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일단 스트로스는 아니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이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으로 판단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스트로스 신체에 없어도 된다 그랬으니까 스트로스는 아니야. 둘 남거든요. 롱게네스는 위에 갑이니까. 그러니까 롱게네스를 이제 반박했으니까 얘가 의리 롱게네스는 아닐 거고. 칸트 이전이랑 칸트인데 둘 중에 누구게? 제가 아까 밑줄 친 부분에서 있었어요. 칸트 사상에 이제 조건이 있다. 뭐라 그랬냐 아까 제가 그 문장을 까먹었어. 잠시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랬죠. 얘는 칸트 이전입니다. 영혼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적절한 것은 3번이 되고요. 왜냐하면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는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갑의 의견은 칸트 이전 철학자들의 입장에선 틀린 거야. 생각하는 나 지속만으로 인격 동일성 보장되지.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옳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맞는 얘기고 1번은 갑의 입장을 옳다고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갑이.
그래서 틀렸고 2번 스트로스는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 이거는 스트로스 입장에서 맞는 얘기죠. 옳지 않겠군이 아니라 이제 옳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다라는 의견은 틀렸죠. 가정이 선행돼야 된다. 복수의 주관이 동일성으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인격의 동일성 판단에는 안 된다. 롱게네스는 인간만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인간한테만 인격의 동일성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렸어요. 그래서 17번에 3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2교시를 마무리를 해봤고요. 3교시에는요. 저희 현대소설이랑 고전시가 지금 남은 거지? 남은 건데 현대소설은 그렇게 크게 막 설명할 건 없거든요. 현대소설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고전시 조금 풀이하고 이제 그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3교시에. 저희